정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 등 1,373명에 대해 신년 특별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인사들도 대거 포함되는데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이 남은 형기만 면제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과 관련해 수년간 군의 대비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다며 전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군 당국은 부실한 대응에 사과하고 드론 부대를 창설하는 등 무인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TV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행정안전부 등을 대상으로 첫 기관 보고를 진행했습니다. 박기영 용산구청장까지 구속한 특별수사본부는 이태원 파출소 팀장 등 3명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숨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도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경찰은 시신 유기 장소로 지목된 경기도 파주의 하천변을 수색하면서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7일 화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2023년 새해를 닷새 앞두고 신년 특별 사면을 발표했습니다. 하나 된 대한민국의 저력을 회복하는 계기라고 배경을 설명했는데 이를 바라보는 여야의 온도차는 극명합니다. 잠시 후 양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소식 특별 사면 내용부터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사면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여야 정치인과 박근혜 정부 주요 공직자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이 결정됐습니다. 이번 특사는 내일자로 단행되는데요. 자세한 소식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제인 중심이었던 광복절 특사와 달리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특별 사면은 정치인과 공직자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예상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복권이 결정됐습니다. 폭넓은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고령 및 수용 생활로 건강이 악화되어 현재 형 집행 정지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특별 사면 및 복권합니다. 횡령과 뇌물죄로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이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2년여 복역했습니다. 현재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데 14년 넘게 남은 형기와 아직 안 낸 벌금 82억 원을 모두 면제받게 됐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내년 5월까지 남은 형이 면제되지만 피선거권을 회복하는 복권은 안 돼 2027년까지 선거에는 나갈 수 없습니다. 앞서 김 전 지사는 사면의 들러리가 되기 싫다는 뜻을 밝혔지만 정부는 사면권자의 결단이 대상자의 뜻에 좌우될 일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번 특사에선 국정농단 사태 이후 잇따라 구속됐던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대거 복권 조치를 받게 됐습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병우, 조윤선 전 청와대 수석,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이 대표적입니다.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복역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전직 국가정보원장들 역시 각각 사면 또는 복권 결정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국정농단 사건에서 가장 책임이 컸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잘못된 관행에 따라 불법 행위를 저질러서 법의 심판을 받았던 주요 공직자 66명에 대해서 그간 국가사회에 기여한 공로 등을 감안하여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이명박 정부 출신으로 온 당시 청와대에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김태효 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사면을, 각종 정치 공작을 벌인 죄로 복역 중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형기의 절반가량 감형을 받게 됐습니다. 또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여야 정치인 8명과 선거사범 1,200여 명도 사면 복권됩니다. 정부는 이번 사면을 통해 사회의 화해와 포용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통합으로 국력을 모아 나라 발전의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공직자들의 불법 행위를 잘못된 관행이나 경직된 공직문화 탓으로 돌리기도 해 논란도 예상됩니다. YTN 나힌입니다.
신년 특사 명단을 받아본 여야의 반응은 확연히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통합 의지를 드러냈다고 평가했지만 민주당은 부패 적폐 세력의 부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특별 사면에 방점을 둔 것은 통합이었습니다. 이번 사면을 통해 국력을 하나로 모아나가는 계기가 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도 대통령 결정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뿐 아니라 김경수, 전병헌, 신계륜 등 야권 인사도 포함해 통합에 향한 의지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사면에 정치가 있을 수 없습니다. 갈등을 벗고 통합을 지향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 부패 세력과 박근혜 적폐 세력을 풀어준 묻지마 대방출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적폐 청산을 수사로 인기를 얻은 윤 대통령이 이제는 적폐 세력과 한 배를 타고 특히 만기 출소가 불과 넉 달 남은 김경수 전 지사를 복권 없이 사면 만에 장기수 MB에 들러리를 세웠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들러리를 세우겠다. 최소한의 명분이라도 갖추겠다. 이런 의도로밖에 안 보이는데 오히려 그런 행태가 훨씬 더 모욕적이고. 신년 특사로 여야 갈등의 골은 더 깊어졌습니다. 여기에 친문적자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면 이후 민주당 내 친명 비명 간 갈등 구도가 어떻게 전개될지가 또 다른 관전 포인트로 남게 됐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지난주 현장 조사에 이어 오늘 첫 기관 보고를 진행했습니다.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기관 보고였는데 야당이 윤 대통령의 책임을 강조하자 여당은 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닥터카 사용 의혹을 집중 질의하는 등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특위의 첫 기관 보고에서 야당 의원들은 국가위기 관리 기본 지침에 따라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실이라며 참사 대응 실패의 최종 책임자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국가위기관리 컨트롤타워는 국가안보실과 대통령 비서실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반면 여당은 모든 책임을 몰아가는 건 정쟁에 불과하다며 대통령 책임론 확산을 방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누가 컨트롤 타워느냐 이렇게 말꼬리를 잡고 정쟁화시키는 건 저는 바른 자세가 아니라. 정부 측 역시 대통령이 스스로 컨트롤 타워라고 인정했다면서도 실무자는 행안부 장관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행안부 장관이 재난 및 안전에 관련한 사항을 총괄 조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민주당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참사 당시 늦장 대응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답변 과정에서 공방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수행비서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80분이라는 시간이 낭비하신 거예요. 이 시간 동안 참사 현장에서는 많은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미 골든타임이 지난 시간이었고요. 의원님하고는 생각을 조금 달리합니다. 제가 그 사이에 놀고 있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민주당 신영원 의원의 명지병원 닥터카 사용 의혹을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증인 채택을 압박했습니다. 지연한 15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왔다 갔다 한 줄 압니까? 알고 계십니까? 예, 그 당시에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격 없는 사람이 가서 구조 활동을 방해한 겁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는 대검과 용산구청 등 기관 보고를 한 차례 더 진행한 뒤 새해 초엔 청문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부터 신현영 의원까지 증인 채택에 대한 입장차가 크고 기간 연장 문제도 남아있어 국정조사를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우선 이태원 파출소 팀장 등 피의자 3명을 추가로 입건하고 서울시와 경찰청 등 윗선에 대한 수사도 이어지는 가운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자체 평가가 나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태원 참사 직전 일대선 112 신고가 쏟아졌습니다. 압사를 언급하며 현장 상황이 다급하게 돌아간다고 알리는 신고도 잇따랐습니다. 신고자들은 그러나 전화를 받는 경찰의 목소리는 느긋했다고 회상합니다. 축제장 전체가 지금 난리가 났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정확히 상호를 대라 계속 그런 얘기만 하길래 더 이상 제가 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광경이 아니었어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와 관련해 112 신고 관리에 책임이 있는 이태원 파출소 팀장 2명을 입건했습니다.
참사 전후 파출소가 신고를 처리하면서 신고자와 통화하지 않고도 상담했다고 쓰거나 현장에 가지 않았는데 출동한 것처럼 허위로 근무 내용을 입력했단 겁니다. 이와 함께 해밀턴 호텔 별관에 있는 주점 대표도 입건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골목에 불법 건축물을 설치해 인파 밀집도를 높이고 피해를 키운 혐의입니다. 특수본은 또 이임재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전 112 상황실장에 이어 박희영 용산구청장도 구속하면서 주요 피의자의 신병 처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하실 건가요? 경찰에서 지자체 1차 책임은 지자체에게 있다고 하는데 어떤 입장이신가요? 다음 구속영장 신청 대상은 최성범 용산 소방서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최 서장이 참사 초반 응급환자 분류와 이송지 씨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게 피해 확산의 중요한 원인이 됐다고 특수본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수본 관계자는 참사 직후 1차 책임자로 지목했던 피의자 상당수의 신병을 확보하면 수사가 마무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미 서울시와 경찰청 등에 대한 부강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한 건데 법리 검토를 거쳐 더 윗선에 대해서도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윤석열 정부 두 번째 특별 사면 신년 특사 대상자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포함해서 정치인들이 대거 포함이 됐는데 전반적인 평가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배 의원님. 네, 이번에 국민들도 깜짝 놀라셨을 걸로 봅니다. MB 대통령이 15년이나 남았는데 그리고 82억 원이나 추징금도 내지 않았는데 벌금을 사면 복권을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수사하고 기소했던 그런 우병우, 김기춘 그리고 국정원장들 뭐 이런 다 들어보면 정말로 적폐라고 그 당시에 공적이라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인기를 얻게 됐던 이유가 되는 그런 분들을 다 이번에 사면하고 복권을 했습니다. 예. 이거야말로 정말 적폐의 부활이 아니냐.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자신이 수사한 적폐를 스스로 풀어줬기 때문에 스스로가 적폐와 함께 간다. 이걸 증명한 거 아니냐. 그렇게밖에 볼 수 없다는 말씀 드리고요. 최소한의 형평도 안 맞추고 이렇게 대놓고 자기 세력, 자신의 어떤 지지 기반이 약하니까 자기 세력을 좀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밖에 안 보이는 사면권의 남용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예, 말씀하셨던 부분 하나하나 앞으로 뜯어봐서 또 두 분께 질문 드려보도록 하고요. 조혜진 의원님께서는 전반적인 평가 어떻게 하십니까? 국민 통합이나 또 여야 정치 협치 예. 그런 데 대한 대통령의 그 사면권자인 대통령의 고민, 기대 이런 것이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야의 주요 정치인들을 사면을 한 것이나 예. 또 지난 정부 때 문재인 청와대에서 사면을 고민을 했다가 하지 못했고 예. 또 그 당시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공개적으로 사면 필요성을 주장했다가 되지 못했던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그 당시에도 이제 두 분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다 고민도 하고 또 이낙연 당대표도 주장도 있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만 사면하고 예. 훨씬 더 고령이고 건강도 안 좋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결자 해지를 못하고 그냥 정부가 물러나게 됐는데 그것을 뒤늦게라도 윤석열 정부가 사면을 하게 되어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김영배 의원님 앞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놓고 공방이 거센데 예. 남은 연기가 꽤 되고 또 벌금 면제라는 부분까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야당의 공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형기 부분은 지난 그 문재인 정부 때 그걸 사면을 고민할 때도 예.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명박 전 대통령도 형기가 많이 남아 있었죠.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 사이에 먼저 또 사면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까지 사면이 못 됐던 이명박 대통령 형을 더 살게 됐고, 예. 그래서 형기가 더 줄어들었고, 근데 그런 형기가 몇 년이냐가 중요한 것보다도, 왜냐하면 전직 대통령들은 과거의 사면도 보면은 실제 수형 기간은 전체 이 선고 기간에 비하면은 물론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4년, 5년을 이렇게 이 수감 생활한 경우는 드물었고, 뭐 1년, 2년 뭐 이런 정도로 하고 다 사면을 했는데, 그 형기가 문제여서 할 수 없었다고 한다면 지난 정부 그 청와대나 또 이낙연 대표나 이런 분들이 공개적, 비공개적으로 그거를 주장할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그 벌금 남은 부분도 벌금이 그 당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 경우에는 130억이고 추징금이 57억 8천만 원인가 해서 아마 다 합하면은 1,170 180억 정도 되는 거예요. 예, 178억인가 이래 됐는데, 그거를 그 본인이 평생 마련한 그 유일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자택을 강제 경매를 해가지고 110억 가까이를 이제 납입을 했죠. 예. 강제 납입을 하고 이제 남은 보증금 이제 벌금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저기 만약에 사면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걸 납입할 자산은 지금 없는 상태죠. 만약 그걸 흔히 말하는 환형 처분을 해가지고 못 내는 만큼 형을 더 살아라고 그러면은 정말 뭐 이거는 감옥에서 그냥 평생 살다가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측면도 그렇지만 법 자체가 사면이 되면은 나머지 벌금도 면제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영배 의원님, 지금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반론 입장이십니까? 저는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더 이상 법치주의를 논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법의 엄정함을 통해서 공정과 정의를 주장하시던 분이고, 전 정부, 문재인 정부가 공정하지 않다고 그렇게 주장하시던 윤 대통령께서 이렇게 아무런 기준도 없고 고무줄 기준을 가지고 자기 편만 다 봐주는, 그리고 자기가 기소하고 수사한 거를 싹 저렇게 무죄로 만들어주는, 정말 놀라운, 저는 이 마이다스의 손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요. 특히 MB가 82억을 안 낸 거는 한명숙 총리가 7억 원 추징금을 안 냈다고 해서 지금 사면을 복권을 안 해줬거든요, 이번에도. 그거에 비하면 10배가 더 넘는 벌금을 그냥 봐준다는 거는 이게 어떤 논리로도 설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 손 치더라도 우병우라든지 적어도 김태효 지금 현재 청와대 수석을 저렇게 사면해 주는 거는 저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김태효 수석은 죄 자체가 뭐냐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거든요. 그리고 김태효 수석이 최근에도 이 정부 들어서서도 지난번 국정감사 때 크게 문제가 됐던 게 자기가 비밀 인가 취급을 할 수 있는 인가가 없는데도 이 SI 정보를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고발 여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상임위에서 막 논쟁이 오가고 했던 바로 그분인데, 자기 수석 비서관을 사면을 하는 건 제가 처음 봤습니다. 보통 뭐 사면 복권 이렇게 하면 지나간 분들, 정치 안 할 분들, 그리고 현재 국정에 관계가 없는 분들을 대부분 하는데, 현재 있는 청와대 수석이 청와대가 아니고 대통령실의 수석이잖아요. 자기 비서를 이렇게 사면해 주는 경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저는 국민들이 납득 못할 것이다. 그래서 오죽하면 오늘 제가 만난 우리 주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돈 벌기 쉽습니다. 그렇게 큰 잘못 지어도 저렇게 대통령이 이제 바뀌고 나면은 봐주네요. 저도 뭐 돈 벌기 참 좋은 세상에 사네요. 이렇게 아주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자, 김태우 수석도 그렇지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병우 전 수석, 그리고 뭐 김기춘, 조윤선 등등 국정농단 사태와 연루된 핵심 인사들도 이번에 사면에 포함이 됐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좀 야당의 공세가 좀 과한 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당도 한 분 한 분이 대부분 다
범죄 그 혐의는 부패 혐의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자면은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느끼는 그런 그 거부감은 오히려 굳이 따지면은 그 야당 민주당 출신 이번에 그 사면된 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 죄의 질 그런 걸 따지자면은 더 국민들에게 좀 부끄러운 그런 이제 범죄 행위들이었는데 예.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우리 한동훈 법무장관이 그 사면 복권 발표하면서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서 불법 행위를 저질러서 단죄를 받은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게 이제 진실이 담겨 있는 건데 예. 과거에는 관행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 MB 정부 때도 그랬고 예. 박근혜 정부뿐만 아니라 MB 정부 그 이전에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때도 다 관행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걸 불법으로 문제 삼지 않았다가 국정 적폐청산이라는 정책 드라이버를 걸면서 그걸 이제 법적으로 단죄를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표현 속에는 그렇다고 해서 과거의 관행을 갖다가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어차피 관행은 똑같은 관행, 똑같은 기관에서 똑같은 일을 저지른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 다 이렇게 사건 파헤쳐가지고 수사하고 단죄했냐면 안 했잖아요. 딱 거기서 끊어버렸잖아요. 보수 정권 때까지만. 그에 대해서는 그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 한동훈 장관 같은 분도 검찰은 어차피 검찰의 수사 논리가 있고 수사 기술적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실정법 규정을 갖다 대서 그 문제가 된다고 하면은 수사를 안 할 도리가 없는 거긴 하지만은 이거는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과거에는 관행이어서 단죄를 안 했던 건데 갑자기 적폐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게 되는 데 대해서 하면서도 부담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런 특히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수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자기가 청와대 민정실에서 모셨던 이명박 대통령을 자기 손으로 수사해서 감옥을 보내는 일까지 했으니까 마음에 부담이 없었겠습니까? 만약에 이거를 그 이전에도 처벌했던 일이었다. 그 이전에도 불법이었고 그런 일을 처벌했으면 부담이 덜할 텐데 과거에는 관행이었는데 갑자기 적폐청산이라고 하면서 처벌하게 됐고 근데 처벌한다고 해서 과거까지 다 거슬러 가지 않고 딱 그냥 그 보정권에서만 딱 그 선을 끊고 예. 그 이제 그런 문제 삼지 않았던 데 대한 부담 예.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상대편에 대해서는 상대편은 억울한 마음으로 원한으로 남아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 불공정성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또 수사를 한 그 당사자들에게는 또 마음의 짐으로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게 국민 통합에 또 장애도 되고 그래서 이번에 그런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부패 행위고 뭐 국정농단이고 이렇지만 가릴 것 없이 다 사면을 했기 때문에 그런 뜻을 수용해서 그게 좋은 의미로 그 결실이 되도록 같이 노력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 통합이라는 이제 말씀에 겉으로는 뭐 무슨 말인지는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동훈 장관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전 정부에 대해서 들이대고 있는 사법 잣대를 보면은 엄격하기 그지없지 않습니까? 이만한 꼬투리라도 나오면 지금 다 검찰이 수사를 하고 뒤지고 있습니다. 지금 법치주의를 계속 한동훈 장관은 법치 하는데 실제로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그 당시에 수사할 때는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시켜서 했단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한 수사예요. 예. 그리고 본인들이 그걸 자랑으로 여겼고 그거를 근거로 내세워서 국민들한테 표를 얻은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와서 그게 전부 다 그냥 무죄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수사를 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언어 도단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한동훈 장관은 더 이상 법치주의를 입에 올리면 안 됩니다. 자, 다시 사면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 부분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사면을 두고도 여야의 해석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본인도 이미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 사면은 되고 복권은 되지 않은 상황이고. 저도 그게 이제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분명히 MB와 적폐 세력에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 서기 싫다라고 의사표현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도 본인의 의사와 반하게 지금 사면만 하고 복권은 안 해주면서 마치 큰 은전을 베푼 것처럼 국민 통합을 위해서 대단한 조치를 취한 것처럼 지금 홍보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야말로 새로운 정말 들러리고 새로운 모욕을 또 주는 거예요. 2차 가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본인은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그 도대체 그냥 사면만 해주고 복권은 안 해주고 그걸 자기가 잘한 일처럼 홍보를 하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에 보면서 정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이 기본이 없구나. 정말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는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고 철학도 없고.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게 국민 통합에 저해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하신 대로 민주당 관련한 인사들이 이제 일부 보니까 사면도 되고 복권도 되신 분들이 계시던데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늦었지만 뭐 함께 다행이다 이런 예. 생각은 들긴 합니다. 예, 조혜진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수 전 지사 사면과 관련해서? 오히려 그 초기에 김경수 지사를 사면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명박 대통령도 같이 거론할 때 오히려 저희 쪽에서는 예. 자존심 많이 상했습니다. 기분 많이 나쁘고. 왜죠? 예. 이게 하나는 직배청산하면서 국정농단이라고 이렇게 됐고 예.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과거에는 관행이었는데 갑자기 불법 행위가 돼가지고 그것도 그 이전 건은 눈 감아주면서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잡아가지고 이렇게 한 데 대해서 그런 마음에 상처가 많았는데 또 한 분은 드루킹이라는 그런 그걸 도구를 동원해가지고 여론을 조작해서 그 선거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어떻게 보면 헌정을 물라는 그런 행위인데 예. 거기를 이제 사면해 주시는 걸 지난 정부 때 이야기입니다. 사면하는 걸 전제로 해서 MB도 같이 하자 이러니까 차라리 사면 안 받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 정도였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제 기억에는 김경수 지사도 굳이 사면 하기 싫다는 받기 싫다는 이야기는 안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이번에 불언서도 냈는데 근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예. 그 형기가 많이 안 남았다. 그리고 나는 뭐 형기보다도 복권돼 가지고 술마하고 싶다 이 뜻인데 그게 안 되니까 반대했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반대한 취지가 상당히 좀 정치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오히려 더 복권 받기가 어려웠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법무부에서 얘기를 한 거 보면 김경수 지사가 이제 큰 뭐 여론 조작을 했던 드루킹 사건의 주범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큰 은전을 베푼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면 명단을 보시면 그 전 사이버 사령관이었던 연재욱 사령관 그리고 옥도경 전 사이버 사령관도 사면 복권이 됐습니다. 이분들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함께 선거 조작, 댓글 조작을 국가기관을 동원해서 공무원을 동원해서 조직적으로 했던 분들입니다. 훨씬 더 심각한 국기문란이었고 있어서는 안 되는 정말 쿠데타와 같은 일을 한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을 슬쩍 사면 복권 해주는 들러리로 김경수 지사를 지금 활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경수 지사가 분명히 원칙적으로 자기는 지금 이 사면 복권을 안 해도 된다라는 불언서를 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더 이상 이제 김경수 지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진짜 국민 통합을 하려면 제 생각은 정말 이 한명숙 총리도 마찬가지죠. 정말 오래 고생한 분들도 훨씬 많고요. 지금 정말 필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솔직하게 자기를 고백하는 겁니다. 법치주의는 무너졌다. 앞으로 정말 법치주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지금 사면한 것에 대해 입장을 분명히 밝히실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거듭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발표가 된 사면은 내일 단행이 됩니다. 김경수 전 지사의 역할을 두고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어떤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김영배 의원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뭐 김경수 지사랑 동갑이고 그래서 뭐 아주 가까운 사이이기도 한데요. 본인 성정상 당분간 정치와는 거리를 둘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 특히 이제 사면 복권에 불언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서도 내고 했던 마당에 지금 뭐 좋게 뭔가 좋아가지고 막 정치 활동하고 이럴 계제가 아니다라고 스스로 아마 생각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도 뭐 이렇게 당내의 어떤 역할 이런 걸 당분간은 그렇게 할 처지는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오히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우리 국가와 사회에 대한 근본적 어떤 변화에 대한 비전 이런 것에 대해서 오히려 다듬고 고심하고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고 지난번 한번 면회 갔을 때 보니까 이제 다보스 포럼이라든지
기후 변화라든지 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어떤 심도 깊은 고민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도 정책 토론을 오히려 면회관 저하고 예. 정책 토론을 좀 면회관 자리에서 했거든요. 정책 토론을 예. 하셨습니까? 그래서 그런 성정으로 보면 저는 뭐 그렇게 현안 정치에 김경수 지사를 이렇게 막 끌어넣는 그런 거는 본인도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본인은 원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어떻게든 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요구하는 상황도 생기긴 할 텐데 조혜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본인의 한편도 부담이면서 짐이면서 한편으로는 본인의 또 미래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죠. 예.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또 그 이전에 또 친노 세력이 스스로 패족을 자처하면서 문을 잠궜을 때 그 뒤에 이제 이 친노 정치 세력을 대표해서 구심점 역할을 할 다시 뭉쳐낼 이 존재로 본인이 전혀 정치할 생각도 없고 또 안 하겠다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내서 결국 구심점으로서 발화점을 친노가 불붙는 발화점을 만들어낸 것처럼 지금도 민주당 내부 상황이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이제 장래가 이제 좀 불투명해졌고 그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됐을 때 그렇다고 경쟁했던 이낙연 전 대표나 정세균 전 또 총리나 이런 분들이 대안이 되기도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결국 대안으로 새로운 구심점으로 김경수 지사를 생각하고 그래서 사면보다도 오히려 복권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고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 있게 하는 그 복권에 다 집중을 했고 김 지사도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그게 안 됐을 때 오는 그런 실망이 이 이번 사면에 대한 그런 그 민주당 내에 좀 부정적 반응으로 나오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 에워싸여 있기 때문에 복권이 안 나오더라도 결국 정치 활동을 할 수밖에 없고 다만 출마가 안 될 거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출마를 하기 어렵겠지만은 정치적 구심점으로서 역할은 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런 역할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모든 거에 무혐의가 돼가지고 리스크 다 털어버리고 민주당 또 범야권의 구심점으로서 자리를 확실하게 잡는 경우만 김경수 지사의 그 대안론, 대체론이 사그라들지. 그런데 지금 상황 보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김 지사에게 정치적 기대가 몰려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예, 기대와 한계를 갖고 있는 김경수 전 지사의 역할론까지 두 분 입장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해 5시간 넘게 비행했지만 격추에 실패하면서 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 무인기 대응 작전 전반을 현장 점검하고 드론 부대를 창설하는 등 통합 방위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5년 만에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5대. 사전 탐지는 성공했지만 5시간여에 걸친 작전에도 격추에는 실패했습니다. 기관포 100여 발을 쏘고 군용기 20여 대까지 투입했지만 한 대도 잡아내지 못한 겁니다. 군 당국은 3m 이하의 정찰형 소형 무인기라 탐지나 식별이 제한적이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군의 대비태세가 부족했던 점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대비태세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군은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대별 탐지와 타격 능력을 강화해 유사시 공세적으로 투입하고 전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능력의 드론 부대를 조기에 창설하기로 했습니다. 적의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 정찰하고 물리적, 비물리적 타격 자산, 그리고 스텔스 무인기 등을 확보하여 이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정찰 등 작전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합참은 또 이번 무인기 대응 임무를 수행한 부대를 방문해 작전 전반에 대한 조치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무인기가 첫 출몰한 이후 8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 정부를 직격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드론 대응 훈련이 없었고 전력 구축도 미비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책임을 돌린 건데요. 야당은 대통령실이 NSC조차 열지 않고서 전 정권을 탓한다며 안보 무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석영 기자입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 침범 사건의 원인이 문재인 정부에 있다고 짚었습니다. 지난 2017년 무인기 침범 이후에도 드론 대응 관련 훈련이 전무했고 전력 구축이 미비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훈련을 아주 전무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참 이런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윤 대통령은 군용 무인기 도발 관련 내년 대응 전력 예산이 50% 삭감됐다며 국회도 비판했습니다. 동시에 드론 부대 창설 계획을 앞당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최첨단으로 드론을 스텔스화해서 감시 정찰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새해 국회를 다시 설득해서 이런 전력 예산을 좀 증액을 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으시도록.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에 무인기 격추는 파리를 대포알로 맞추는 것과 같으며 민가 피해를 우려해 쉽지 않은 면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이 실시간 보고받았고 비례성 원칙에 따라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는 단호한 조치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 시각차는 뚜렷합니다. 국민의힘은 과거부터 이런 침범이 있었는데도 왜 그때부터 대비하지 못했는지 검열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 발언을 엄호했고 적의 무인기가 서울 중심까지 아무 제지 없이 날아온 것 자체가 너무 충격적입니다. 국방은 단 한순간의 실수나 한 텀의 빈틈도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NSC조차 열지 않고서 사과와 문책을 하기는커녕 영공이 뚫린 사실마저 전 정권 탓하는 것이 국군 통수권자의 자세냐면서 안보 무능 그 자체라고 비난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등 지금까지 각종 훈련을 시행하고 이를 자랑하듯 얘기해왔습니다. 훈련 부족을 주장하다니 현 정부는 무인기 대응 훈련을 전혀 시행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NSC가 열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대통령실은 전쟁 같은 상황에서는 토론을 할 게 아니라 작전 수행에 매진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박했습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북한은 무인기 도발 속에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더 격앙된 투쟁 방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이번 회의를 통해 내놓을 대남, 대미 메시지가 주목됩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북한이 무인기를 남하시킨 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전원회의는 당대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 모든 당 사업을 주관하는 회의체로 무엇보다 내년 대외 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립니다. 회의를 주관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과업이 성과와 진전을 이뤘다고 자평한 뒤 내년에는 더 강력한 투쟁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곤란 속에서 모든 것을 인내하며 실제적 전진을 이룩한 사실을 소중한 바탕으로 하여 더욱 격앙되고 확신성 있는 투쟁 방향을 세울 때 대하여 강조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내년도 농업과 경공업 등 경제발전 계획은 물론 군사 국방 분야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원회의 결과는 내년 초 김 위원장의 신년사를 대신해 발표하는 관행을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 매체들은 혁명이 시간표대로 전진하고 있다고 밝혀 내년에도 국방력 강화 방침을 더욱 강조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네, 어제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이후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군의 대비 태세가 부족하다고 지적했고 합동참모본부도 무인기를 격추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사과했는데요.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북한이 최근 도발을 이어오긴 했는데 네. 무인기 도발은 5년 만입니다. 네. 5년 만에 도발을 한 걸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은 5년 동안 탐지를 못하고 있다가 이제 발견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렵고요. 예. 무인기의 크기가
큰 새 정도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독수리랄지 제두루미 같은 그런 정도의 크기입니다. 북한이 내려보낸 무인 그 드론을 보면 예. 크기가 대체로 1.5에서 한 2m 정도, 예. 날개 길이도 그 정도를 넘지 않습니다. 무게도 12에서 한 15kg 정도.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레이더로 보면 점으로 잡히거나 아니면 사라졌다가 나타났다, 사라졌다가 나타났다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 드론을 육안으로 확인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고 예. 또 레이더를 통해서도 어렵기 때문에 그동안 내려 보냈는데 우리가 확인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그러나 대체로 보면 북한이 이 드론을 내려 보내는 목적 중에 하나가 대남 심리전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예. 내려 보냈다기보다는 오늘 한 5년 만에 제대로 남측을 향해서 어제죠. 예. 남측을 향해서 드론을 보여줬다. 그리고 실제 이 정도의 드론으로 자신들이 작전할 수 있다는 것을 시위했다. 서울 은평구 정도까지 온 건 거의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서울 은평구가 북한에서 직선거리를 치면 얼마 안 됩니다. 예. 한 60-70km도 안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서울이 휴전선과 매우 가깝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다시 한번 또 인식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볼 수도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무인기가 서울 북부 지역 은평구까지 내려와서 정찰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네. 레이더에 선으로 잡히지 않고 점으로 잡히다 보니까 네. 용산까지 정찰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예. 또 아마 이것에 대한 결과는 북한만 정확하게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 드론이 항적 거리랄지 드론이 어떤 지역까지 왔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확인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이것은 육안으로 확인하거나 다른 여러 레이더를 조밀하게 레이더를 이제 그쪽 지역에 집중시켰을 때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이제 우리 용산 대통령실 주변에도 그 여러 그 방어 체계들이 있기 때문에 예. 거기까지 왔는지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물론 군에서도 용산 주변에 항적은 없었다 이렇게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감이 커지는 것은 사실인데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 새 대를 무인기로 오인하는 소동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강화에 가면 이제 성모도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성모도가 아주 그 큰 섬입니다. 그 전에는 이제 성모도가 육지와 연결이 안 된 섬이었는데 지금 육지와 연결돼 있죠. 예. 그러니까 성모도는 북한 쪽에서 보면 강화도 옆에 바로 옆에 교동도가 있고 그 아래 성모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북한의 재령이랄지 이쪽에서 성모도까지 무인기가 직선으로 내려온다면 상당히 짧은 거리고 예. 빠른 시간에 내려올 수 있는 곳인데 그쪽에 이 철새들이 많이 내려옵니다. 겨울에. 예. 큰 철새들이 내려오는데 그 철새떼를 무인기로 오인했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고요. 예. 어제 같은 경우에는 강화도 지역에 무인기가 북한의 무인기 4대 정도가 기동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예. 그것이 이제 언제 북측으로 돌아갔는지에 대한 것은 확인할 방법은 없었고요. 예. 한 대 정도가 서울 근교를 왔었고 나머지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 4대는 강화도 지역을 대체로 기동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 대는 복귀고 4대는 소실입니다. 이 중요한 게 격추에 실패를 했거든요. 네네. 이 무인기가 소형이라서 타격하는데 한계가 있다고는 하지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지금 이제 우리 그 국방 당국이 어제 대처했던 방식은 그 무인기에 대한 적절한 대처 방식은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어제 보면 전투기가 뜨고 예. 경공격기가 뜨다가 추락을 했고 그다음에 그 무장 헬기 아마 코브라 헬기 같은데 이 헬기가 그 무인 헬기를 잡기 위해서 떴습니다. 예. 그런데 이걸 비유를 하자면 이 파리채로 파리를 잡아야 되는데 망치로 파리를 잡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 위협이 드론을 잡는 데는 이 전투기랑 또 무인 드론을 잡는데 경공격기는 사실 거의 효과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예. 드론을 잡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드론은 드론으로 잡는 것이죠. 그러니까, 드론으로. 예, 예.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드론이 있습니다. 이 드론에 여러 그 무기 체계가 갖춰져 있어서 드론을 격추시킨다 할지 예. 이런 방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주 센 전자파랄지 이 레이더를 쏴가지고 예. 그 레이저를 쏘는 거죠. 예. 레이저를 쏴서 그 드론이 통신을 못하게 한다 할지 예. 또 항적을 제대로 찾지 못하게 한다 할지 이걸 통해서 스스로 추락하게 만드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제 민가가 있어서 고사포랄지 고사총을 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물론 뭐 그 방법이 있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 민간 피해가 분명히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휴전선 이남에서의 작전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실제 어제 작전은 적절한 것은 아니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윤 대통령도 그렇고 오늘 합참 발표도 그렇고 다양한 능력의 드론 부대 조기에 창설해야 된다 이렇게 입장 밝히긴 했는데 네. 그럼 이 부분은 실효적인 대책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드론 부대는 이미 있습니다. 예. 2018년도 10월 1일 날 예. 드론봇 전투단이라고 하는 게 창설이 됐고요. 오늘 얘기한 그럼 드론 부대는 어떤 다른 그것은 겁니까? 아마 이제 드론 그 기존에 2018년도에 창설된 부대를 아마 확장시키거나 이런 예. 차원으로 뭐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약 80명 정도의 부대원이 그 드론봇 부대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2021년도 6월 달에 시범 운용이 시작됐습니다. 예. 3군 사령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지상 작전 사령부인데 여기에 지금 드론 부대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드론 부대의 그 규모나 역할이 제한적인 거죠. 그럼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반공 대응 능력은 아직까지 갖추지 않은 드론 부대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정도 소규모의 드론봇 부대는 적 기지에 침투하거나 우리가 공격하는 데 있어서 사전에 탐지하기 위한 그런 사전 탐지용 드론일 가능성이 높고 예. 방어용 드론봇 부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뭐 이건 뭐 군사 부분에 있어서 아직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이제 어제 상황들을 보면 이 방어용 드론봇 부대의 창설이 오히려 더 시급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예. 이런 가운데 어제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휘젓던 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 회의 맞습니다. 어떤 의미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아까 이제 보도도 있었는데 당 중앙위원회 그 전원회의가 그러니까 8기 8차 전원회의입니다. 지금 8기라고 하는 것은 당대회가 8번 열렸다 그래서 8번째이기 때문에 8기고 8차는 전원회의가 이제까지 8번째 이번에 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8기 8차 전원회의라고 하는데 이 전원회의는 북한에서 이 지금의 전원회의는 연말 전원회의는 올해 모든 사업에 대한 평가, 총화, 예. 북한식으로 표현하면 총화인데 내년도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어떤 큰 줄거리에 당 사업의 핵심적인 것들을 정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예. 대체로 최근에 보면은 이 연말에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하게 되면 이 결과를 1월 1일 날 발표하는 것을 통해서 그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대체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그 6일간 아마 개최가 될 것 같은데 내년도에 어떻게 노동당이 대외 정책, 대내 정책, 경제 정책 여러 가지 정책들을 어떻게 펼치겠다. 이것을 아마 정리하고 준비하는 그런 회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정책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자리일 텐데 맞습니다. 김 위원장 발언을 보면 더 격앙되고 확신성 있는 투쟁 방략을 세우겠다. 네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거 투쟁 네네. 수위가 도발 수위를 더 높이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겁니까? 일단은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북측이 이제 지금 표현이 나옵니다만 이 투쟁 방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느 분야만 특정해서 보느냐는 다시 한번 확인할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러나 어쨌든 현재 북한이 처해 있는 상태에 대해서 매우 위급하다, 위중하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철저하게 그리고 아주 강력한 투쟁을 해야 된다. 그것이 대남, 대미일 수도 있겠고 내부 경제나 또는 여러 가지 내부의 어떤 그 비리가 만연해 있을 수도 있는 이런 반탐호 예.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한 그런 투쟁으로
그렇게 확대시켜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 최근에 삼지연 방문했다는 소식도 들리는데 네. 김정은 위원장의 중요한 행보마다 삼지연을 방문했기 때문에 방문했다는 것만 자체로도 무슨 일이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좀 귀추가 주목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 볼까요? 그러니까 삼지연 방문을 했다는 게 이제 소식통의 이야기인데 예. 우리 정부 당국은 확인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예.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과거에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삼지연을 가게 된 경우에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 예. 북한 내부에 정치적인 큰 사건이 있거나 예. 또는 한미 군사훈련이 대규모로 이루어진 경우 이런 경우에 경호 문제랄지 이런 것 때문에 삼지연 특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만 이제 삼지연에 벙커가 있습니다. 북한에. 그 벙커에 들어가 있거나 또 삼지연을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머리 복잡한 사업들을 정리할 때 사안들을 정리할 때 주로 삼지연에서 정리를 하고 나와서 발표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삼지연에 이번에 갔다면 나와서 뭔가 새로운 발표가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예. 시선인데 삼지연을 갔는지에 대한 확인이 아직 정확하게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확한 지금 그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예, 그렇다면 향후에 뭐 대남 메시지와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메시지를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북한 상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옷장에 숨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자신의 전 여자친구도 살해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시신을 유기했다고 주장한 하천을 수색해 시신을 찾는 데 주력하면서 추가 범죄가 더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네, 윤혜리 기자. 네, 사회일부입니다. 네, 오늘 수색에서 결국 시신은 못 찾은 겁니까? 네, 경찰은 오늘 30대 남성 A씨가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경기 파주시 하천에 유기했다고 자백하자 즉각 현장 수색에 나섰습니다. A씨도 현장에 동행해 자신이 시신을 유기한 장소를 지목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시신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해가 지면서 수색은 종료됐고 내일 재개할 예정입니다. 유기 장소가 하천인데다 이미 넉 달 가까이 시간이 지나서 시신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A씨는 앞서 지난 20일 밤 경기도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주겠다며 60대 택시기사를 자신이 살던 아파트로 데려가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숨긴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A씨가 시신을 숨긴 경기 파주시 아파트는 A씨의 여자친구였던 50대 여성 소유로 드러났는데요. 경찰은 A씨가 이 집에 새로운 여자친구와 살고 있었고 전 여자친구는 연락이 닿지 않아 범죄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해 왔습니다. 그러다 오늘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지난 8월 초 전 여자친구를 집에서 흉기로 살해했다고 자백한 겁니다. A씨는 전 여자친구의 시신을 가방에 넣어 차로 운반한 뒤 파주시 공릉천에 유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만약 시신을 발견해 A씨 진술이 사실로 드러나면 A씨는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피해자의 집에 그대로 살면서 택시기사까지 살해한 연쇄살인 피의자가 됩니다. 이미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전 여자친구 시신을 확인하면 살인 혐의를 추가할 방침입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내일 오전 10시 반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진행될 예정이고 구속 여부는 내일 결정될 전망입니다. 경찰은 또 조만간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의 입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문순 전 강원지사와 KH그룹 등에 대해 전방위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KH그룹은 무자본 인수합병이나 대북 송금 등 다른 의혹으로도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보도에 홍민기 기자입니다. 검찰 수사관이 푸른색 상자를 들고 강원도 개발공사 안으로 들어갑니다.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과정에서 방해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자택과 알펜시아를 인수한 KH그룹 본사, 그룹 관계자들 주거지 등 모두 20여 곳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앞서 강원도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해 1조 6천억 원을 들여 평창군 대관령면에 알펜시아 리조트를 조성했습니다. 그러나 올림픽 이후 매년 300억 원에 달하는 재정난에 시달리자
리조트를 7천억 원대의 KH그룹 계열사에 매각했습니다. 지금까지 6천억 정도 손실이 있다고 보고요. 이번 매각은 올바른 시장의 평가 가격을 받기 위해서 공개 경쟁을 했던 것이 가장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헐값 매각이란 지적이 잇따랐고 입찰 참여 기업 두 곳이 모두 KH그룹 계열사였던 것이 드러나면서 입찰 과정에서 강원도가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져 고발이 잇따랐습니다. 특히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KH그룹이 낙찰받은 알펜시아를 바로 외국계 자본에 넘기는 조건으로 무자본 인수합병을 했다는 정황도 포착해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 KH그룹은 쌍방울과 민간단체의 대북 송금 과정에 관여한 의혹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KH그룹은 지난 2018년과 2019년 경기도와 아태협이 두 차례에 걸쳐 공동으로 주최한 행사에 쌍방울과 함께 수억 원을 후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북 송금 수사팀도 KH그룹을 겨냥해 동시에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검찰 관계자는 수사 대상이 같을 뿐 두 의혹이 맞물린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배상윤 KH그룹 회장은 현재 지명수배된 상태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지난 10월 SPC 계열 평택 제빵 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식품 혼합기에 끼어 숨진 사고가 발생한 이후 SPC는 대대적인 안전조치 강화를 약속했죠. 하지만 고용노동부 점검 결과 SPC 계열사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계열사 제빵 공장의 20대 근로자 끼임 사망 사고 이후 안전경영 강화를 약속한 허영인 SPC그룹 회장.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헌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약속은 잘 지켜졌을까? 고용노동부가 SPC의 모든 계열사 사업장에 대해 기획감독을 벌였더니 86.5%에 달하는 사업장에서 270건이 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법 위반 행태도 다양합니다. 자율안전 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 혼합기 40대와 컨베이어 1대가 적발돼 사용 중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해당 사업장 26곳의 대표에 대해선 현재 사법조치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식품 혼합기 덮개를 설치하지 않거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것도 있었고 노사가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식품 혼합기, 컨베이어 등 위험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덮개 등 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정비 등 작업할 때 운전 정지를 하지 않는 등 기본 안전조치 미흡 사항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도 116건에 달합니다.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12억 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모성보호와 특별연장 관련법을 준수하지 않다 적발됐습니다. 노동부는 7,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 위반이 심각한 5건에 대해선 사법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SPC는 산업안전 관련 99%, 근로감독 관련 80%에 대해 이미 개선 조치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사안들도 조속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식품 혼합기와 유사한 위험기계를 다루는 식품 제조업과 펄프 제조업 등에 대한 불시 감독을 벌여 2,100여 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노동부는 이 가운데 특히 위험한 수준의 사출 성형기나 혼합기 등 74대에 대해 사용 중지를 명령하고 위반 사항이 드러난 942개 회사에 대해선 28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배달업 종사자 수가 코로나19 발병 이후 급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종사자 10명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반년 사이에 교통사고를 한 번 이상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2022년 상반기 기준 배달업 종사자는 23만 7,188명입니다. 코로나19 창궐 이전인 2019년 상반기 11만 9,626명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 같은 주문 중개 플랫폼은 37개 업체, 바로고나 생각대로 같은 배달 대행 플랫폼은 51개 업체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에선 배달 대행 업체 7,700여 개가 운영 중입니다. 배달업 종사자 10명 가운데 4.3명은 최근 6개월 동안 교통사고를 경험한 적 있다고 답했습니다. 사고 원인으로는 촉박한 배달 시간에 따른 무리한 운전이 42.8%로 가장 많았습니다. 상대 운전자의 미숙도는 부주의 41.4%, 배달을 많이 하기 위한 무리한 운전이 32.2%로 뒤를 이었습니다.
한 달 평균 25.3일 일하고 세전 기준 약 381만 원을 버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95만 원을 보험료 등으로 지출했습니다. 하루 평균 배달 건수를 보면 주중 37.4건, 주말 42.3건이었습니다. 평균 운행 거리는 주중 103km, 주말 117km로 집계됐습니다.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해서는 배달 수수료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3.8%로 많았고 노동자 지위 인정 13.7%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배달 라이더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배달업에 대해 실시한 첫 실태 조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57%는 평균 2,000원대 배달료를 낸다고 답변했습니다. 평균 3,000원대 배달료를 지불한다고 답한 사람은 31%였습니다. 소비자 88%는 배달앱을 통해 주문하며 빈도를 보면 42%가 한 달에 3에서 5회, 38%는 1에서 2회 이용했습니다. 이용 시간은 저녁 식사 시간인 오후 5시부터 8시에 몰려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주기적으로 실태 조사를 진행해 결과를 발표할 방침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소식을 전해드리는 오늘 3컷.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제야예종 타종 행사가 올해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립니다. 한 해의 마지막과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제야예종 타종 행사. 코로나19로 최근 2년 동안은 취소되거나 현장에 가지 못하고 생중계되는 화면만 지켜봐야 했는데요. 올해는 서울 종로 보신각을 비롯해 대구와 안동, 경주, 세종시 등 전국 각지에서 일제히 열립니다. 특히 서울은 카타르 월드컵 16강의 주역 조규성 선수와 장애물을 치우고 배수구를 뚫어 시민들을 구한 강남 순환도로 의인 최영진 씨 등 10명이 시민 대표로 타종 행사에 참여하는데요. 3년 만에 타종 행사에 서울시는 10만 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전망돼 보신각 일대 차도가 전면 통제되고 종강역도 무정차 통과 가니 미리 교통정보를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전북 전주에는 23년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얼굴 없는 천사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유치원 차 아래 선물들을 숨겨두고 갔다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노란 유치원 차 옆에 빼꼼히 보이는 종이 가방 하나. 바로 전주 얼굴 없는 천사가 두고 간 선물입니다. 오늘 오전 전북 전주 노송동 주민센터에 교회 인근 유치원 차량에 성금을 놓았으니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는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주민센터 직원들이 나가보니 이 종이 가방 안에는 지폐다발과 동전이 등 돼지 저금통 그리고 편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이 편지에는 대학 등록금이 없어 꿈을 접어야 하는 전주 학생들과 소년소녀 가장에게 작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기부한 성금은 모두 합쳐서 5,580원이고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기부한 누적 성금액은 8억 872만여 원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이딴 한파 속에도 우리 마음을 훈훈하게 만듭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옥선 할머니가 향년 94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단 10명에 불과합니다. 이옥선 할머니는 어젯밤 9시 40분쯤 경기 분당의 한 병원에서 건강 악화로 별세했습니다. 1928년 대구에서 태어난 이 할머니는 16살 때 취업시켜주겠다는 일본인의 말에 따라 나섰다가 중국 등지에서 일본군 성노예로 고초를 겪은 뒤 해방 직후 귀국했는데요. 지난 2013년 다른 피해자 할머니 등 12명과 함께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심 승소 판결을 받아내는 등 위안부 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또 이보다 앞선 2009년에는 두 번 다시 나라 잃는 불행이 없도록 내 돈 전부를 미래 주역들에게 투자하고 싶다면서 20년 동안 모은 전재산 2천만 원을 장학기금으로 쾌척하기도 했는데요. 생전 역사를 바로 알리고 일본의 책임 있는 사죄를 이끌어내겠다던 이 할머니. 하지만 끝내 이를 듣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모두 240명. 하지만 이 할머니의 별세로 이제 단 10명만이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3컷이었습니다.
한 명도 죽지 않을 수 있었어요. 대응만 잘했으면은.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6일 지방선거의 승자는 예상대로 국민의힘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침묵에 물가 오름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과 시대공 미사일, 화성 15형, ICBM으로 동해상으로 공습 경보가 내릴 것일 강남역 사거리 일대가 완전히 물바다가 가 넘는 물폭탄이 물폭탄은 가까워지면서 점점 비바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또 그게 안 보인다. 장장 50해 동안 강원과 경북 동해안 산림을 태우고 또 태웠습니다. 비속어를 사용할 비속어 발언 논란에 국제 망신 외교 참사가 실패한 모모 참사입니다. 가짜 뉴스로 이간질을 하려고 악의적인 그런. 뭐가 악의적이에요? 집단 행동의 악순환을 끊기 위하여 업무 개시 명령을 안전운전자가 없다면 우리는 다시 동해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재감염 사례는 꾸준히 유행 늘고 반복 때마다 유행 규모가 줄어들고 있으며 마스크 벗고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날도 얼른 오길 기대합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모두 국내 기술로 이뤄냈습니다. 점화, 이륙, 누리호가 발사되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 치열한 우주 개발 경쟁 속에 달에 태극기를 꽂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한국 우주 탐사의 서막이 오르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또 한 차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적설량은 1cm로 많지 않지만 이런 새벽 눈이 폭설보다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눈은 내일 새벽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서쪽에서 발생한 약한 기압골이 스쳐 지나가며 눈을 뿌리는 건데 양은 1cm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수도권, 강원 내륙 및 산지, 충청권 등 일부 중부지방에 1cm 내외의 눈이 오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눈은 폭설보다 더 위험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폭설은 운전자가 상황을 파악하고 미끄러운 길에 대비해 속도를 크게 줄입니다. 하지만 약한 눈은 도로 위 살얼음을 만들기 쉬운 데다 운전자가 방심하고 과속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운전자들은 눈의 양만 생각하고 과속하거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도로 위라든가 또는 다리 위, 산 모퉁이 돌 때 빙판길이 형성되기 때문에 안전거리라든가 또 속도를 낮추거나. 눈은 오전에 모두 그치고 이후에는 다시 날씨가 더 추워지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사흘 만에 다시 영하권으로 떨어지고 모레 아침에는 영하 10도 가까이 기온이 곤두박질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한파가 2022년의 마지막 날과 2023년 첫날 잠시 풀리겠지만 이후에는 다시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크리스마스 연휴 미국을 강타한 겨울 폭풍으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폭설 피해가 가장 컸던 뉴욕주 북서부 이리 카운티에서는 사망자가 하루 만에 12명 늘었고 미국 전역에서 사망자는 최소 55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엄청난 눈이 내린 뉴욕주 북서부 버펄로가 말 그대로 마비됐습니다. 버펄로를 포함한 이리 카운티에서는 사망자가 하루 만에 크게 늘었습니다. In addition to the 13 confirmed deaths yesterday, the Erie County Department of Health Medical Examiner's Office has confirmed an additional 12 deaths.
bringing the total for the blizzard to 25 deaths countywide. 이로써 미국 전역에서 폭설과 혹한, 강풍 등으로 인한 사망자는 이미 50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눈더미가 최고 2m 가까이 쌓이면서 눈 속에 갇힌 자동차 등에서 사망자가 뒤늦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특히 구급차와 소방차, 경찰차까지 출동하는 길에 눈 속에 갇혀버리면서 구조대원들이 오히려 구조를 요청하는 비상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30명 가까운 목숨을 앗아간 1977년 눈 폭풍 이후 45년 만에 최악의 폭설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This has been a very difficult and dangerous storm. It's been described as a once-in-a-generation storm. 항공기 취소, 결항 사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항에서 발이 묶인 승객들로 공항마다 극심한 혼잡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Two flights got canceled. We waited in line for about an hour and a half to book another flight at the other airport. So I went from O'Hare to Midway. 성탄절 대체 휴일인 26일에도 3,800편 이상의 항공편이 취소됐고 4,000편 이상의 항공편이 지연 운항됐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지금 대학병원엔 소아과 의사 부족으로 진료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10여 년 뒤엔 모든 과목으로 의사 부족 현상이 확대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교육부가 의대 증원을 공식 요청하고 나섰고 복지부도 의료계와 논의하겠다며 원론적인 답을 내놓은 가운데 의사들의 반발은 여전합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교육부는 이달 초 보건복지부에 의대 정원을 늘려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바이오 산업 등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의사과학자 양성과 의료 서비스 접근성,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등을 위해 의과대 증원 필요성을 검토 중이라며 2024학년도 보건의료인 양성학과 입학 정원 산정 시 적극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교육부가 공문까지 보내 의대 정원 확대를 요청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그만큼 상황은 심각합니다. 올해 수도권의 한 상급 종합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2년째 단 한 명도 구하지 못하면서 결국 병동을 폐쇄했고 서울 주요 대학병원들도 의사 부족으로 소아과 응급실 운영을 축소했습니다. 저출생으로 환자는 주는데 의료 수가도 낮아 기피 현상이 심하기 때문이지만 매년 배출되는 의사 수 자체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17년째 동결 중으로 현재 신입생이 전문의로 일하게 되는 10여 년 후엔 의사 2만 7천여 명이 부족해 전 의료 분야에서 모두 의사를 구하기 힘들어질 전망입니다. 수도권에서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 공백이 심각해질 수 있는 겁니다. 의대 정원을 관리하는 복지부도 증원의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의료계 반발이 문제입니다. 의사단체는 낮은 수가 때문에 진료과 쏠림 현상이 발생하는 게 문제라면서 증원보다는 기피과 보상을 늘리고 의료 체계를 바꾸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합니다. 필수적인 의료나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이거를 무조건 인원 확대로 늘리거나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정부는 2020년에도 매년 400명씩 10년간 의대 정원을 4,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전공의 집단 휴진과 의대생 국가고시 거부 등 거센 반발로 정책을 철회했습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 퍼레이드가 이어집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